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오늘 유니트 23-1단은 루소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자, 1장 칸트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는 휴머의 영향으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이고 독단적인 형이상학과 합리적인 신학 등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칸트가 휴머의 회의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학설을 발표한 것을 자제했던 침묵의 11년, 1770년부터 1781년까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침묵기에 들어가기 바로 전, 즉 1769년에 그에게 위대한 빛이 비춰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칸트에 비춰진 위대한 빛이 실은 에밀을 쓴 루소의 사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말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상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간다는 것을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철학적 사유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시도한 사람은 칸트 이전에 벌써 먼저 루소가 있습니다. 물론 루소는 전형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사상가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좀 가벼운 사고방식 때문에 남들이 흉내지지 못한 그런 기발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나는 칸트가 이미 회의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철학, 즉 비판 철학을 정립한 계기가 루소의 저서 에밀 속에 있는 사보의 신보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철학의 항해 유튜브 유니트 15-1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탄생. 자, 칸트 이전에 루소 역시 휴머의 회의론적 경험론과 대결을 했고 그 결과 그는 철학과 과학의 기본을 부정하는 회의주의로부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루소는 데카르트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 사이의 화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것을 칸트가 더 발전시켜 소위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루소는 칸트와 유사하게도 구성주의 인식론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루소는 휴머의 인상실정주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대응설, 카레스판던스 시어리 오브 날리지의 인식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지식은 형식과 내용, 주관과 객관, 생각하는 나, thinking I와 감각 내용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소는 또한 유물론과 관념론의 종합을 말했는데 칸트 역시 이를 반복하고 있으며 칸트 이후의 독일 관념론자들은 다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당시 얼마나 철학적인 발전이 활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표로 보겠습니다. 자, 데카르트 방법서설, 제일 철학 성차, 로크, 인간 오성론, 스피노자, 윤리학, 버클리, 인간 오성론, 라이프니츠 단자론, 휴m, 인성론, 루소, 에밀, 그리고 마지막 칸트, 순수 이성 비판, 1781년이죠. 자, 칸트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는 전통적인 전체 운동 설명 방식에 반대하여 관측자를 회전시키고 별을 전기시켰기 때문에 전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칸트는 지식의 주체 형식과 지식의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식의 주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을 따라간다면, 저 대상을 모방한다면 또는 베낀다면 또는 뭐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지식의 그림 이론 같은 것들, 픽처럴 시어리 오브 날리지 같은 것들 이라면 필연적인 혹은 선천적인 아프리오리 지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은 데이비드 휴머의 회의적인 경험론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상을 쫓아가는 지식은 경험적이며 개연적이며 후천적인 지식입니다. 쫓아간다는 말한 것처럼 모사 또는 모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떤 지식, 우리의 인식은 객관성이나 필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휴머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극단적인 경험주의는 인과관계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2장 데카르트와 버클리 사이 루소. 칸트의 선구자인 루소는 생각하는 나라는 데카르트 원리와 감각, 지각 또는 인상이라는 경험주의적인 원리를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자, 주체의 능동적인 활동은 객체의 수동성과 결합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루소는 경험주의자인 버클리와 함께 갑니다. 버클리는 흔히 에세스트 페라키피, 즉 존재는 전부 다 지각이다라는 그런 관념을 옹호하고 있지만은 그런 정신의 능동적인 역할이나 또는 나 자신, 마이셀프를 긍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 경험주의자들, 즉 로크, 흉과는 다릅니다.
경험주의자들은 보통 인식에 있어서 주관 혹은 이성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직 경험만이, 즉 감각 또는 지각만이 진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클리는 이와 좀 다릅니다. 마음, 정신, 영혼. 하지만 무한히 다양한 관념들이나 지식의 대상들 이외에도 그것들을 알고 있거나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 의욕이나 상상이나 기억처럼 다양한 활동을 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 지각적이고 능동하는 존재는 제가 마음, 마인드, 정신, 스피릿, 영혼, 소울 또는 나 자신, 마이셀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버클리, 인간 지식론 2절. 저처럼 버클리는 능동적인 주체의 본질은 관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관념이란 것은, 아이디어란 것은 경험론에 있어서 거의 진리와 같은 말로서 지식의 대상으로서 감각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즉 관념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 버클리는 이런 활동적인 주체 또는 존재, 즉 정신에다가 개념, 노션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정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신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정신의 본질 또는 영혼의 본질은 모르지만은 그와 비슷한 무엇이 있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위 텍스트 보고서 버클리는 능동적이고 지각하는 존재를 마음, 마인드, 정신, 스피릿, 영혼, 소울 또는 나 자신, 마이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인간의 정신은 결국은 나 자신, 마이셀프의 활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버클리 활동적인 존재 혹은 주관, 주체는 데카르트 생각하는 자아, 나, thinking I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주체가 관념들을 인식하고 또 관념들의 작용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용을 흉이라면 대뜸 상상력으로 간주하고 또 상상력은 진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구나 오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역시 자신의 생각하는 자, thinking I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자아, 즉 에고 코기토, thinking I는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욕구하고 거절하고 상상하고 강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어떤 자아도 역시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버클리는 그러나 경험론의 지반위에 서서 나 자신, 마이셀프의 경험의 대상들, 즉 인상이나 관념들에 대해서 이런 작용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데카르트와 버클리 사이에서는 사고 유사성이 있습니다. 단 데카르트는 문제는 경험이나 어떤 인상들은 상당히 완전히 불신합니다. 이처럼 주체의 다양한 활동의 측면에서 루소는 버클리와 데카르트를 다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루소의 텍스트 보겠습니다. 나는 존재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인상을 수용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리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에밀, 사보의 신보의 신조, 이부터 신조라고 표기합니다. 자, 흉 같으면 흉의 인상은 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나의 감각은 나의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버클리 SST 페르키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루소는 버클리의 흉과는 달리 실제론으로 가볍게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존재와는 실적으로 다른 감각의 존재는 그 원인 외부에 있고 따라서 그것은 물질이다라고 어떤 도약을 합니다. 그런데 루소는 나와 감각이 서로 다르다라는 명제 하에서 더 나아 두 사이의 관련성을 추구합니다. 나 자신, 더 I와 나의 감각은 서로 구별됩니다. 나의 감각은 나 자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 더 I는 나의 감각을 생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결국 내가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 자신, myself 또는 더 I를 의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실체들도 존재한다. 즉 내 감각의 대상들, 그리고 이런 대상들은 단지 관념이라 할지라도 이 관념들은 여전히 내가 아니다. 신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루소는 데카르트의 어떤 방법론적인 의심과 생각하는 자, thinking I와 더불어 철학적 사고를 시작했지만은 데카르트와는 달리 생각하는 자아를 감각과 연관시켰습니다. 루소는 생각하는 자아를 활동적인 주체로 해석했으나 그렇다고 감각이나 인상이 자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생각하는 자아로부터 감각의 독립성을 인정했습니다. 감각은 실제로 의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감각이나 인상은 명백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제3장 루소에 의한 능동적 자, 액티브 아이와 감각 자료들의 결합. 루소는 근대 철학에서 객관적인 인식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능동적인 자아와 감각적 자료들의 결합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나의 감각들을 한테 모아서 비교하는 이 마음의 힘은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다. 주의력, 성찰, 반성 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여전히 그것은 사물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물들로부터 인상을 받을 때만 그것들을 모집하고 결합하는 힘을 생산한다. 비록 내가 느끼거나 또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할 수는 있다. 그렇죠? 루소는 능동적인 자아에 대해 인상을 모으고 집적하고 비교하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인상은 매번 주어지지만 인상을 집적과 모으고 비교하는 나 자신의 또는 능동적 자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기능들은 사물이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루소는 또한 능동적인 자아에게서 판단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작은 것과 큰 것을 판단할 때 사물의 작은 것이나 큰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판단 속에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 파이돈을 떠올리게 하면서 루소는 경험주의 약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휴먼 인상과 관념의 관계를 통해서 인과율, 코젤리티의 허구성을 적절하게 입증했습니다. 만약 휴미 관념의 분석을 통해서 대소관념을 조사한다면 역시 그것들은 없다 혹은 대소관념은 허구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크고 작음, 대소관념들은 우리가 인식의 주체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비교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비교하기 전에 어떤 사물이 작다거나 또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표준, 스탠다드에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역시 어떤 비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대소관념들은 사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휴음적 사고에 의하면 크다 작다는 말들은 역시 근거가 없는 표현이 되고 실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소라는 단어들은 휴머의 의미에서의 관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거나 큼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상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허구적인 복합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휴머에 따르면 인상도 없으면 관념도 없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 자체를 지각할 수는 없지만 관련되는 두 가지 대상들은 물론 지각할 수는 있습니다. 휴음적인 인상 실정주의에 근거하면 인과율을 포함한 사물의 모든 관계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능동적인 자아나 정신의 적극적인 기능이 없다면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두 가지 감각을 알게 되면 그들의 인상을 만들어지고 각 대상은 지각되고 둘 다 지각되지만 그들의 관계는 지각되지 않는다. 이 방점이 있죠. 그들의 관계는 지각되지 않는다. 자, 이게 루소의 말이죠. 자, 휴머 입장에서는 비교나 판단은 상상력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머 시스템에 있어서 이 상상력의 기능은 너무나 지금 문제가 명백하고 객관적이며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상상력이나 습관의 기능은 실제는 능동적인 자아 또는 주관, 즉 보편적 선험적인 주관의 기능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비교와 판단 우리의 몫입니다. 이 점에서 루소는 휴머의 경험론에 효과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감각의 재료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자아, 액티브 아이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의 칸트입니다. 모든 표상들 중에서 대상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주체 자체에서만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결합의 표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활동성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칸트 순수 이성 비판 B 130페이지. 3. 결론. 자, 철학의 가장 큰 공헌의 하나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위에서 거론된 것처럼 선행 사상가들의 다양한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달성되었습니다. 칸트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종합은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자아의 작용을 버클리의 능동적 정신과 일치시키고 그런 바탕 위에서 수동적 감각과 능동적인 정신의 결합을 증명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구성주의 이신론의 토대를 닦아서 후일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능케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칸트의 생각하는 나의 기능을 또 논리와 여러 가지 결합시킴으로써 방대하고 철저한 어떤 실험적 관념의 완성을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여러분 감사합니다.